자, 그 성인기 첫 디플레이션을 겪는 20, 30대 플레이어들. 20대는 플레이어가 없어요. 단지 의지만 있을 뿐. 이제 5년차 정도 지나고 여기서부터 나는 그래도 멈추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해 나가겠다. 왜 나이 들어서도 셰프로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계속 더 작품 활동을 하시고 계속 음식을 만드시고 그런 예술가들이나 뭐 어쨌든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플레이어지. 내가 먹고 사니 지금 걱정하고 있는 딱 취업도 못한 상태. 그건 플레이어 아닙니다. 5년차 넘고 난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의 길을 가겠다. 라고 하면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례처럼 항상 겪는 것들이 글로벌 구조 변경입니다. 구조 변경. 지금은 이제 역사상 자유무역이 끝나가는 구조 변경이라서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지는 건데 사실 10년마다 한 번씩 이걸 겪고 윗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미리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들을 알고 있고 몇 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근데 아직 젊은 세대들 또 30대 초반 같은 경우에도 이 디플레이션을 처음 겪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국은 한반도 최전성기인데 이제 이때 저도 사실 첫 취업을 했을 때 취업하고 난 다음에 한 3개월쯤 지나니까 그 서프라임 터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일자리가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일하면서도 이거 여러 가지 닥치는 일을 다 하는 그런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바쁘고 그럴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시기는. 근데 다음에 이제 사이클 올 때 여러분들이 그런 위기를 겪진 않도록 그리고 이런 시기를 다음 사이클에 또 이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잘 대비할 수 있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20, 30대 플레이어 요게 될 사람들 그리고 IT인 성인이 되어 디플레이션을 처음 겪는 사람들 요 분들을 위해서 적는 글입니다. 읽어보시면 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대한 공동 감각을 지금 우리가 형성을 해야 되는데 전략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똑같아요. 일단 자사 분석, 내부 체계에서 이거 어떤 걸 할 수 있는가, 구조 조정해야 되는가, 뭐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뭘 할 수 있는가. 그 자산 ISMSP 심사할 때 그 자산 뭐라고 해야 돼? 자산 식별부터 하잖아요. 그랑 똑같이 자사 분석, 모든 기획은 자산 분석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사 분석을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전체 상황, 외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경쟁사 환경이 어떤가 좀 타겟을 좁혔죠. 그리고 고객들 위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객들을 공략할 때 장단점의 전략 해서 전략 방향 정하고 난 다음에 컨셉을 잡아서 그렇게 쭉 이제 실행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기획이라고 하고 여기까지를 전략 여기까지 실행하면 이제 전략이 이제 실행되고 있는 거고 요 세부적으로는 전술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전술적으로는 이제 좀 정확히 따지면은 전술적인 다양성을 할 수 있게끔 전략 방향을 설정하라는 건데 그 기획이랑 그 다음에 실행 계획이랑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 상황 분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개인별로 이걸 다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상담하는 것들이 이거죠. 최근에 그 메가피 캐나다에 있는 친구가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이제 적당히 골라서 실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눈이 되면은 뭐 상당히 도움이 되겠는데 그런 정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시장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상태는 롤로 치면은 시즌 말이에요. 시즌 말 엔드게임 요거를 잘 해야 티어가 좀 올라가고 이런 겁니다. 한 사이클 경제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에서 10년 사이 대침체가 왔죠. 요 앞에는 그 글로벌 금융이었어요. 보통. 그래서 월스트리트가 한창 잘 나갈 때가 요때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금리 인하 이후 2020년, 2023년 이 팬데믹 락다운 요 사이클이 살짝 있었는데 요게 이제 중간 사이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 인플레이션 스노우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요때 끝났다고 봐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지금 현재 상태는 4년 반 동안 시작을 했다가 이제 겨우 처음 내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길었어요. 금리 상승기가.
그래서 크게 따지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사이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사이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사이클, 여기서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잡아가는 시장, 자유무역 시작한 한 사이클, 그리고 난 다음에 월스트리트 금융 주주 자본주의 한창 퍼지던 한 사이클, 그리고 여기서 한창 침체하다가 테크 기업 붕 뜨는 2015년부터 테크 기업 뜨는 한 사이클,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마가 이렇게 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 테크 기업이 미국 안에서는 대장이었는데 글로벌로 따지면은 이제 대장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마치 독점 한창 하는, 그렇다고 저게 이제 IT가 전부 다 저렇게 되니 많이 하는. 근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요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0년 정도 되면서 이제 대부분의 워터폴 기업들도 테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5년 정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다 하더니만은 이제 거의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데이터 센터 저렇게 막 나오는 거 보면. 그럼 이것들 상태가 매번 사이클 달라질 때마다 구조조정도 하고 경제 구조도 다르고 주류 경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팬데믹 바이러스가 퍼질지도 몰랐고 전쟁이 날지도 몰랐고 어떤 이상 사태가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예측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개소리입니다. 그건 몰라요. 그거 실제로 경기 침체된 상태를 버티고 있으면서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체스판도 아니고 닫힌 게도 아니고 열린 게입니다. 그리고 단순계도 아니고 복잡계예요. 한 가지 요인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리 대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비싸냐 안 비싸냐,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타트업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라인이나 네이버나 이런 빅테크로 다 도망가는 거죠. 재정적으로 안정한, 구조조정을 할 필요 없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그냥 신입만 채용을 안 하고 보니까 저기 잘 나가던 고인물들이 여기로 다 들어와서 대기 타고 있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그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진계를 꽂아가지고 실시간은 어떤 상황인지, 그럼 이 상황에 최적의 이익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 침체가 오냐 오지 않느냐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달라진 패러다임을 보면 금리 고점이 반등했습니다. 한국도 그렇던데 금리가 여기서부터 쭉 떨어지는 저금리 기조였거든요.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근데 금리가 오르더니만은 이제 이 고점은 이전보다 더 올라갔어요. 그럼 이 다음은 여기까지 더 이거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채권 왕이었던 제프리 건틀락인가? 제프리 건틀락이 나 채권 왕이라고 부르지 마라. 금리 이거 떨어지니까 이거 가지고 채권은 이익 얻은 거다. 그래서 앞으로 채권이 올라가고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이제 채권을 주력으로 안 할 거다. 주식할 거다. 난 주식 더 좋아한다. 그런 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 자유무역 때문에 그 중국이 디플레이션 수출했을 때 자유무역 때문에 점점 떨어지고 원자재 국가들이 그것 때문에 좀 힘들긴 했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에너지 혁신도 낮고 등등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 떨어질 요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쭉 가나 싶었더니만은 어디 보호무역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가더군요. 그래서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뭐 솔직히 빡세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노동의 가치가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세 번째, 에너지 혁신, AI로 시작된 데이터 부음, AI로 생산성이 높아진 생명공학.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 빌 게이츠가 강조하는 영역이었거든요. 그리고 구글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쪽도 전부 다 여기 지원하고, 젠슨 왕도 내가 다시 젊을 때로 돌아오면 생명공학 했을 것 같다. 그 말 했듯이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 헬스케어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자산 많이 가지신 분들, 돈보다는 자산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노후화되면서 그분들이 이제 약재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시키고 그 약과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에 돈을 쓰게끔 되어야 젊은 층들이 그쪽 생명공학 쪽으로 들어가서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은 항상 이런 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AI를 기반으로 된 거죠. 화이자 같은 경우도 FDA 승인이 제일 많이 난 이유 자체가 AI로 효과를 톡톡히 봤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이어트 약은 다른 쪽에서 튀어나오는 거 보니까 역시 운빨이 운이 중요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붐 이거에 관련돼서 지금 이제 전력 사이클이 왔고, 그래서 이 전력 사이클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또 전선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선 변압기 등등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리 니켈 부족의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요즘 당당해요. 얘네들이 이거 니켈이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또 물도 많이 쓰이고 지구온난화 물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식량 문제도 있습니다. 식량 생산량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인구 줄어드는 게 결국에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과 식량 문제가 장기적으로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런 세 가지 큰 패러다임인데 이걸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은 지난 40년간 글로벌 자유무역이 끝난 엔드게임 시기에 나타난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엔드게임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나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팬데믹 이후부터 엔드게임이었죠.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그리고 그때 이제 대부분 고인물들 다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2024년 11월 미국 선거를 기점으로 새로운 시즌, 즉 오프닝이 시작될 것을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이제 지금까지의 경제와는 다른 상태죠. 이미 보호무역주의 상황됐고, 네. 트럼프와 에리슨 누가 선거에 당선되든 다음 오프닝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영향이 크게 달라지겠죠. 즉 공식적인 패치 노트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고 그냥 선고만 나온 상태죠. 둘 다 이제 저 세 가지를 다 중시하니까. 그래서 이런 변화를 잘 대응하는 것들이 투자의 대상 그리고 일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음 사이클을 최대한 먹으려고 투쟁해야 돼. 그 초과 수익의 영역들을 잘 찾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시즌 티어거든요. 그게 다음 배치에 영향을 미치니까 30대들은 자리 잡았을 텐데 20대가 이런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스타크래프트로 치면은 이제 저 성공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초반 빌드 1렙 설계 어떻게 하느냐. 체스로 치면 오프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즉 전략이죠, 시나리오. 그래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하기 위해서 엔드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다들 현황입니다. 근데 윗세대들은 익숙하니까 그 엔드게임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아랫세대들은 이런 걸 처음 겪어봐서 엔드게임을 준비 못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느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채권 잡고 살아온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거 사이클, 금리 고점일 때 쓰던 사이클이 있어요, 따로. 그래서 거시경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글로벌 패치, 로컬 패치예요. 근데 거시경제는 정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치경제학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와 정부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금리, 그래서 통화정책, 금리정책, 그리고 사실 정치적인 여러 가지 관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데 글로벌 패치로 따진다면 가장 힘이 센 게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유럽은 막간 것 같아. 유럽의 목적이, 저 EU가 된 목적이 패권을 잡아가지고 2강 혹은 3강이 되겠다는 게 목적이었는데, G2는 이제 중국이 가져갖고 유럽은 오히려 그냥 더 떨어진 것 같아. 그런, 예, 그 미국의 독주를 방지하겠다. 그런 게 EU였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패치,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나름대로 또 거기서 버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패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한국에서 하는 로컬 패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글로벌 패치에 적합해야만 살아남고 지난 시즌 동안은 굉장히 적합하게 잘 대응을 해서 지금 최전성기까지 왔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아니라고 생각해 누리고 있는데 그 실제로는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청소부와 한국의 청소부, 국가 간의 최소한의 차이는 명확하고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2010년대에는 보통 아르바이트로 버티려면 아르바이트를 2개 했어야 됐어요. 어떤 식으로? 낮에 아르바이트하고 저녁에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낮에 아르바이트하고 밤에 아르바이트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잠을 안 자야 된다는 겁니다. 편의점 보면서, 야간 알바 편의점 보면서 잠을 틈틈이
자고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따로 누워서 잘 기회가 생겨요. 그렇게 버티면은 이제 서울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전히 상경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버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년 노숙도 꽤 있었어요. 솔직히 뭐 목욕탕 가기도 하지만은 그냥 길거리에서 누워 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 여전히 굴비 3마리 들고 올라왔다는 그런 사람들도 간간히 보고 그랬던 시절이라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성장을 포기했던 유럽이나 일본을 보면 얘들이 진짜 삽질을 많이 해요. 근데 캐나다도 삽질하는 것 같은데 자원 가지고 그냥 이래저래 얻는 것 뿐인데,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 삶이든 국가든 어쨌든 이게 전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솔직히 열심히 하는 거 이전에 그냥 꾸준히 성장을 어떻게 하는가, 이걸 고민하는 게 결국에는 치매도 방지하고 건강도 계속 유지하고 그게 삶의 전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시황에 맞춰서 경제학자들이 기획하고 제안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팬데믹 이후에 사이클 한번 인플레이션 났을 때 요때 사고 친 것들 중에 하나가 스티글리츠나 폴크로그먼이 돈을 푼 것도 있지만 그 기조가 생태 사회주의자들의 기조예요. 쉽게 말하면은 탈성장 GDP라는 수치를 더 이상 추구하지 말자. 그럼 뭐 할 건데? 성장을 포기하고 생태 경제학, 환경 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자. 그리고 이게 사실 스티글리츠가 주로 주장하는 바인데 환경 사회주의입니다. 요즘 이제 마르크스 사회주의를 조금 버전을 달리 해가지고 환경 사회주의 이런 것들 날뛰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환경론자들이 엄청 날뛰고 나대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사회주의도 다른 형태로 대응을 하면서 어떻게든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겪었죠.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거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기반으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돈을 풀면 자산 가격이 오를 테고, 그러면 그때 현금을 가지고 자산을 사는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테니까. 그리고 또 디플레이션으로 돈을 회수하면은 자산 가격이 떨어질 테고, 그때는 현금을 가진 사람이 유리할 테니까. 이게 투자의 가장 기본이고 양화를 추구하는 거죠. 근데 안 달라진 것 같이 보여도 매 사이클마다 많이 달라졌고 환경도 달라졌고 줌으로 수업도 듣고 한국도 구조조정이 많이 돼가지고 참 많이 달라진 걸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서 보면은 안 달라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때 인터넷을 보면은 유튜브를 보면요, 솔직히 그 이전에는 이제 KBS 방송이었죠. 근데 2008년에서 2010년 대침체였고 2010년에서 2015년은 유로존 사태였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이전까지는 계속 거의 침체기였어요. 아무리 구글이나 이런 게 뚫고 올라왔어도. 그래서 글로벌 경제 자체가 침체기였어요. 그래서 2015년, 2016년 사이에 또 중국의 증시 폭락이 있었고, 중국이 저 때부터 부동산 부양을 쓰다가 헝다 망하고 저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그 프라자 합의 이후부터 그 일본이 부동산 부양으로 또 이제 버텨보려고 하다가 이제 난리 났었거든요. 버블 폭락? 그거랑 지금 중국이 저거 하는 거랑 뭐가 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똑같은 거 아닌가? 그래서 어느 정도 살만하다 싶은 게 2018년 정도가 됐습니다. 2018년 이후부터 하는 소리가 매년 똑같아요. 한국 경제 망한다, 위기다, 한국 경제 위기다, 2019년 한국 경제 위기다. 그래서 2024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거 있잖아요. 조금만 호경기면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한국 경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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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한다. 매년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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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다. 물론 이런 위기를 이야기하면 위기가 안 닥칩니다, 보통. 가만히 눈 뜨고 그거 보고 있지 않고 그 누구 하나 와가지고 거기 하고 있으면 저기 KDI나 저기 그 거시계량 경제학자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 경제가 이거 유튜브 보고 망할 것 같구나, 이제 뒤늦게 대응해야 되겠다, 그럴 것 같습니까? 항상 구조조정하고 항상 변화하고 있고 항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구조조정을 해왔고 잘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위기라고 이야기하면 한국이나 한국 경제나 기업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맞아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거는 개인밖에 없어요, 솔직히. 기업도 하고 저기 윗세대들도 다 해요. 개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박수를 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저기 위에 어디서 잘못해서 망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국가 경제는 어떻게 망하냐면요. 한국 기업은 즉시 본사를 타국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브렉시트의 영국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일자리도 다 없어져요. 그러면 모두 뭐 고도화된 저기 일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아래쪽으로 뭐 중국이 이제 시진핑이 농촌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위 경제로 내려가게 됩니다. 덜 고도화된 이전 경제 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생산성을 개선해도 디플레이션에 넘어가면서 다음 사이클의 준비를 하는 게 국가와 기업입니다. 글로벌 사이클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내부 안에서 어떻게 글로벌 상황이 안 좋네 버텨야지. 그게 지금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버텨나가면서 그 2년 전에 임기 처음 시작했을 때가 3구였어요. 3구. 그리고 쌍둥이 적자였고 그거를 지금 버텨나가면서 지금 상태가 된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응을 하고 필요하면 구조조정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해지니까 구조조정을 하는 상태죠. 의외로 내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냥 채용이 줄어서 힘든 건데 그게 기업 투자가 한국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뭐 베트남이나 뭐 지금 현재 빠르게 성장하는 사전 시장 있잖아요. 여기 빨리 가서 먹어야지. 그런 쪽 외국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다시 사이클이 어느 정도 돌아오면은 많이 갈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 20대 취업이 어렵다. 그게 지금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도 국가 경제도 기업도 모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즉 자산 배분을 재배치하고 인력 배분을 재배치하고 사업도 재배치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이 여기서 제일 소홀하고 정확히 따지면 20, 30대가 제일 소홀해요. 그걸 위한 글입니다. 그래서 아직 경험이 부족한 20, 30대를 위한 엔드게임. 일단 엔드게임 징조는 일자리 감소도 있지만 투자와 공존을 합니다. 거대한 자본 재배치가 일어나고 인력 재배치가 일어나는데 솔직히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자본 재배치죠. 그리고 희망퇴직은 아이러니하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20만 개 증발했는데 올해는 더 증발했겠죠. 계속 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 인력 재배치만 하는 곳도 있지만 한국이 이제 이제 한숨 돌렸으니까 이제 쌍둥이 적자에서 무역 어느 정도 올려가지고 한숨 돌렸으니까 이제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뒤늦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SKT 지금 3억 희망퇴직 하고 있고 뭐 희망퇴직 다른 것도 하고 있고 SK그룹 자체가 그룹사가 많아가지고 좀 구조조정을 많이 하려는 기미가 좀 보여요, 솔직히. 그래서 모두 구조조정 중입니다. 신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LG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먼저 구조조정 했었기 때문에 일부는 선택적 재배치. 예, 그래서 이렇게 해고하면서 데이터 센터 증설에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 즉 자본 재배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죽일 거 죽이고 그 다음에 더 투자해야 될 거 더 투자하고. 즉 자본 재배치입니다. 미국은 2022년 대비 데이터 센터가 2배 증가하고도 역대급 최하의 공실률이고 한국은 2023년에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 공급 과잉입니다. 이게 스타트업이 대부분 유통망인데 한국이 좀 독특한 게 있어요. 맨날 내수불황한데 또 내수에서만 이제 사업을 하면 그걸 가지고 또 욕을 해요. 뭘 어쩌라는 거야? 뭘 어쩌라는 거야? 그 내수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그 계속 돌리겠다는 게 총수요 정책인데 또 내수에서만 돈을 벌면 또 욕을 해요. 그럼 뭘 어쩌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나라는 조졌어요. 이 나라는 내수에서는 조졌어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요즘 스타트업도 투자 받는 곳은 글로벌에 어느 정도 진출하려는 스타트업들이야 투자를 받지 내수 위주로 하려는 스타트업들은 또 투자도 못 받습니다. 이거 투자 자체가 줄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1년도 아니고 고작 몇 개월 사이에 공급 강행 상태인데 내수 위주의 그 상업 B2C 이제 서비스 기업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여기 어쨌든 많이 투자를 해주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국내에 총수요로 돌아가기 때문에 국내에 재투자를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뭐 여러 가지 플랫폼 국감이란지 VC 추가 투자 중단이란지 그리고 VC 철수와 스타트업 파산까지 겹치니까 뭐 거기에다가 지역 주민도 데이터 센터 치러하고
제가 봐도 한국에서 내수에 투자할 만한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외국엔 데이터 센터 늘리지만 우리나라는 10위권 내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허브는 한물 갖고 심지어 지역 주민들도 데이터 센터를 싫어요. 요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 부분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데이터 센터들 말고 자영업 들어온 상업지구나 지어라. 이 뜻 같습니다. 그러면 땅값 오르니까, 집값 오르니까. 그래서 볼 때마다 무슨 느낌이 드냐면 양천구 특수학교 건립 반대. 이게 떠오릅니다. 무슨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돈 내가지고 그 자기 건물 올리고 데이터 센터 짓는데 별별별 개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업별 상황을 보면 스타트업 시장은 모두 축소됐고요. 거의 채용을 하지 않는 형태고 스타트업 숫자 역시 줄어들면서 신규 일자리가 증대될 가능성을 제가 보기엔 전무합니다. 일단 글로벌 VC는 한국에 투자 안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스타트업 구조조정하고 있고요. 워터폴 기업은 위에 보면 구조조정하고 있고 지금 신입 인력 채용하는 곳은 이제 기존에 솔직히 위에 일하는 관리직 인력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고인물 관리직 인력들 잘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자르고 신입들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워터폴 기업,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참고로 이때 많이 그 팬데믹 때, 그러니까 작년쯤에 많이 좀 해고됐어요. 해고됐다고 해야 되나? 뭐 해고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대다수 워터폴 기업은 채용을 안 하고요. 그룹사, 사업부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룹 전체를 구조조정하고 있는 상태예요. 기타 이야기는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는 MSP들 싸움에서 이제 그 IBM이 그냥 퍼블릭 클라우드들 다 가지고 SI 사업에 진출을 했다. 그리고 그게 성과를 내고 있다. 그 말 했잖아요. 두 번째는 그룹사들이 이렇게 구조조정하면서 자사 SI 흐름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왜냐하면 그룹 안에서 돈이 돌면 그 그룹사 입장에선 좋으니까.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월급 위주로 경영진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스톡 옵션이 아니라 이게 사실 그 정부 주도 계획 경쟁이 케인즈주의의 반복적인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사회주의자들 진영은 금융으로 인한 지배를 제일 혐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주가 올리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외주 줄이고 워터폴을 강화해서 그룹사 안에서 돈이 돌게끔 만들려고 자사 SI를 좀 더 만들려는 경향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자사 SI를 만든다. 약간 이 경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도 기업은행조차도 IBK 시스템즈로서 자사 SI를 만들어서 저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룹사 내에서 돈이 돌고 그룹사 밖으로 돈이 나가는 걸 최소화시키려는 경향. 뭐 이렇게 하면은 결국엔 또 새로운 이너서클 생겨요. 이너서클. 거기서 이제 희망퇴직한 사람들끼리 또 이너서클 형성해가지고 그 하청업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회사 사정을 다 잘 아니까 여기서 문제 안 생기게 여러 가지 도와주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거기서 발주하는 게 내 후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채 이너서클 같은 것들이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모두가 아끼고 있고 이 상황이 글로벌로 볼 때 우리나라 선진국 최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은 굉장히 뛰어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이클의 기미는 요 정도쯤 패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구조조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끔 또 외국 사례 보면 북유럽 솔직히 우리나라보다 좋다는 이야기 거기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저는 영 아니라고 듣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이전에 인구 1000만 명 이하 경제 모델을 무슨 4천만 명 이상의 국가에 적용시키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어이가 없습니다. 그 1000만 명 정도 수준이면요. 그거는 하나의 경제 구조로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한 산업만 잘 살아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4천만 명은 한 산업으로 못 돌아가요. 산업 하나 잘 나간다고 대박 하나 난다고 못 돌아가요. 1000만 명 정도는 집중 투자할 수 있지.
근데 4천만 명 넘으면 어떻게 그거 하나 산업에다가 집중 투자해가지고 그걸 4천만 명에 다 부양을 합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말도 해요. 우리가 성장한 게 아니라 유럽이 내려온 거다. 이 사람들은 2007년, 2014년 사회 경험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때 아르바이트 생존 불가능한 건 둘째치고 그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범죄가 흔했는데 연쇄 납치 택시, 연쇄 살인 문제도 많았어요. 왜 CCTV가 늘어났고 여자들 데려다 주는 문화가 생겼냐면요. 강도 퍽치기 같은 사건이 2000년대, 2010년대 초에 흔했기 때문입니다. 2007년 정도에는 강도 퍽치기가 흔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골목길 갈 때 뒤에서 남자이지만은 남자가 오면요. 저 새끼가 뭔가 뒤를 째려봐요. 째려봐서 저 새끼가 나한테 가까이 오나 안 오나 경계하면서 갑니다. 왜냐면 강도 퍽치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두운 돌목길에서 이제 뭐 그랬고 그 소매치기도 꽤 많았어요. 근데 2000년대 초에 소매치기가 굉장히 흔했고 2007년 정도에는 그게 막히니까 걔네들이 이제 퍽치기로 넘어간 경향이 좀 많았습니다. 아직도 혼자 사는 여자방 창문을 훔쳐보는 놈들 꽤 있을 건데 저거 여사친이나 여친들 뭐 그런 것들도 많고 어쨌든 범죄 되게 심했습니다. 택시 같은 거 불 끄고 난 다음에 조용히 걸으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멈추면은 앞으로 안 가고 따라 멈추고 그거 뭐 하는 거냐면 그런 거 꽤 있었거든요. 그거 그래서 일부러 이제 남자친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척 연기하고 하는데 그거 뭐 하는 거냐면은 좀 이제 바로 1초 안에 그 데려갈 수 있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장소 어느 쪽으로. 그 사전에 지리를 먼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길을 안 가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런 거 많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거 안 잡힌 범죄자들 드글거릴지 몰라요. 인간을 크게 믿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지금 유럽이 그 깽급이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치안이 좋아졌습니다. 나는 2010년 전후가 치안이 좋았다라는 거는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위험한 나라 대비 치안이 좋았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그냥 위험해도 돌아다녔던 거지 그렇게 치안이 좋았다 할 수준은 좀 아닙니다. 유럽은 플랫폼이 없을 정도의 어쨌든 IT 초과 수익도 실패했고 중국은 스스로 빅테크 몰락시켰고 뭐 국가 감시용으로 쓰는 거지 이거. 일본은 연봉이 와 중국보다 더 낮대요. 그 AI 연구 인력이 중국보다 연봉이 더 낮더라고요. 와 심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말고는 한국보다 사는 게 온 것도 드문데 미국이 살기는 별로 안 좋을걸요. 미국이 막대한 주거비 증가 때문에 지금 손실 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상태라 가지고 거기에 펜타닐과 난민 문제와 같은 치안 문제까지 겹쳐 있어서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최전성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좀 그런 거 있어요. 20대가 너무 가스라이팅 당하고 그다음에 한국이 망한다 이런 거 주변에서 자꾸 듣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의욕 이런 거 있어요. 그 일부러 뜯어먹으려고 왜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게 제일 두렵거든요. 그래서 청년 놈들 올라오지 말라고 작전 피는 겁니다. 이건 예전에도 있었고 2010년대에도 있었고 2000년대에도 있었고 9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게 제일 두려운 세대가 중년 세대거든요. 일 안 하잖아요, 솔직히. 업무 밀도는 확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한국이 선진국 상황 중에서 상당히 괜찮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역이민을 하는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맨날 MZ 거리면서 청년 뜯어먹으려는 가스라이팅 하는 것들만 듣다가 지금 상황이 괜찮다는 현실이 들어야 의욕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매우 잘 견뎌내고 이제 한숨 돌렸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구조조정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 3년 정도는 힘들 수는 있어도 2, 3년 지나면 다시 또 더 괜찮은 호황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냥 크게 무리하지 말고 건강하게 돈 벌면서 버티십시오. 어차피 살아남는 거에 어떻게든 살아남을만 하잖아요. 두 번째, 디플레이션 날지도 모르는 지금의 엔드게임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오프닝 인플레이션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글로벌 패치, 로컬 패치 보고 개인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살아남는 사람들만 다음 사이클 1렙 설계를 잘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현상, 경기 침체 후
IT 분야의 남은 인력들 중에 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이 뭐 개발자로 전직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돈 되는 대로 전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좋은 직업 등으로 이직하면서 5년, 7년 안에 위치가 크게 바뀝니다. 이제 중급 정도 됐을 때, 호경기 본격적으로 돌아갔을 때, 즉 디플레이션 어느 정도 넘어갔을 때, 그때쯤부터 새롭게 투자가 확 활성화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2015년, 16년부터 글로벌 스타트업 붐이 불었잖아요. 그게 한 10년 지났어요. 그런 것처럼 다음 침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그 중간 정도에서 뭔가 붐이 날 때가 와요. 그때 중리어급은 돼야 돼요. 5년 이상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경기 침체와 같이 대폭락 후에 항상 뭐예요? 자산 쪽은 현금 가진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줍줍해서 5년, 10년 이후 수익 실현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둘 다 현금 흐름이에요. 근데 하나는 뭐다? 나중에 직업적인 부분에서 주업에서 돈이 잘 나올 거 미리 대비하는 거. 두 번째, 지금 현재 현금을 최대한 많이 보유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이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고 아직까지 오프닝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시즌이 시작이 안 됐어요. 일단 트럼프가 당선되든 해리슨이 당선되든 둘 중 하나가 당선되고 그 다음에 경제정책을 이렇게 한다 나와야 다음 시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론보다는 탐색에 가깝습니다. 패치노트 나올 때 뭐가 나와도 대응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준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탑티어들은 전부 다 어디로 도망가 있어요? 빅테크로 도망가 있고 이제 안정적으로 돈 좀 벌 수 있는, 월급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신규 산업에 도전했다가 이제 빅테크로 도망가 있고, 고인물들은 이제 안정적인 회사로 도망갔다면은 투자자들은 현금을 모아두고 있죠. 하락을 겪는 것보다는 현금을 모아두는 게 나으니까 좀 쉬어도 된다. 이건 뭐 한 번 하락을 겪으면 어마어마하게 겪기 때문에 오히려 좀 쉬어도 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은 대한민국 위기란 말을 잘 발언하는데 대한민국은 위기가 아닙니다. 그럼 위기는 뭐에서 오냐? 기업들이 위기고 개인이 위기겠죠. 대한민국은 경제 구조를 조정할 수 있고 기업들도 어느 정도 구조 조정을 하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들으면 마치 댓글 보면 크나큰 깨달음을 얻은 듯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 위기다. 한반도 역사상 지금 최전성기인데 이거는 뭐 이 앞에 위기들 고스톱 쳐서 운빨로 딴 걸로 생각. 앞에 위기는 아무 일과 구조조정과 대응을 안 했는데 고스톱 치듯이 운빨로 이렇게 한국의 최전성기를 맞이한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까? 개소리입니다. 움직입니다. 정부도 기업도 그리고 개인도 움직여야죠. 근데 개인이 안 움직여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인플레이션 대응했고 90년대 외환위기 대응했고 2000년대 서프라임에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사실 그쪽 편이었어요. 그래서 성장도 구조조정 없으면 택도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보십시오. 거의 미국급의 여러 가지 환경을 갖춰놓고도 끝까지 구조조정이 없고 정치 개혁도 없으니까 이제야 뒤늦게 구조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한 번에 회복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이런 전략입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과욕을 부리는 인내심 없는 개인이 잃는 시장이고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존속해야 개인이 존속합니다. 근데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은 뭐 개인이 다 죽는 거예요. 기업이고 뭐고. 그래서 한국이라는 시장은 죽지 않습니다. 그게 한국 경제가 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입니다. 그래. 한국이라는 경제 모델이 싸그리다 망한다고 개소리입니다. 대응 안 하는, 대응 다 합니다. 이 시장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단지 그걸 준비 안 한 기업들이나 개인이 망하는 거죠. 보통 중소기업이나 개인 정도가 제일 망해요. 그래서 이런 변화의 대부분은 안 합니다. 처자식이 있고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 굳이 할 필요 없고 새로 익히기 싫으니까 여러 가지 모델이 변화해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다 안 한다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기억해보면 중견기업 임원은 성장하기 그럴 수 있고 솔직히 중견기업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고도 못하는 다이어트거든요. 중견기업 임원들 중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성장하기 싫고 그냥 나랑 같은 급으로 오면 안 돼. 밑에 치고 올라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는 근데 여기 어쨌든 오래 버틸 기업은 있으니까 여기서 계속 돈만 받고
그냥 정년까지 끝까지 버티고 싶어. 근데 유럽, 일본, 중국도 국가 정도급도 그냥 성장할 생각이 없으면 저렇게 망할 수가 있구나. 가만 냅둔다고 그냥 크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권력을 놓기 싫어서 다 그런 거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정부의 권력과 그다음에 정치인의 권력을 놓기 싫어서 그렇잖아요. 오미크론 나왔을 때 남아메 그 남아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박사가 유럽으로 갔는데 정치인들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오미크론 위험한 거 맞지? 위험한 거 맞지? 계속 질문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박사가 빡쳐가지고 그 여자분이셨는데 돌아가고 난 다음에 너네들은 이 락다운과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묻는 거 아니었냐. 그래서 유럽에서 대답을 할 때 위험하다 말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자마자 이건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다 라고 말한 전례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요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례예요, 세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윗세대들의 MZ 가스라이팅의 배경이 이겁니다. 중견기업 임원회 똑같아요. 내 자리 뺏기기 싫다. 내 경쟁자 밑에 치고 올라요. 근데 나도 일하기 싫다. 정치 경제 환경에도 반복되는 팩타일 같은 겁니다. 이걸 뚫고 올라가야 어느 정도 주류까지는 옵니다. 적어도 임금은 30대는 따라잡았는데 20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뭐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으로 갈린다. 요게 가장 희망적이죠. 나머지는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고 다음 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